도서평론하는 이근우입니다. 예, 세법도서관에서 예, 전국적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독서법하고 이제 글쓰기 관련돼서 강의해달라 해서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청년이란 말에 되게 감동해서 예, 카톡을 받자마자 문자를 받자마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좀 안 맞아갖고 오늘하고 내일 어떻게 보면 최악의 날짜이기도 한데 그래도 뭐 요새는 대면 강의가 아니고 중 강의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같이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예, 강의를 진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지는 독서법입니다.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사실 뭐 청년들은 법이라고 하면 싫잖아요. 자유롭게 읽어야 되는데 당연히 독서법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실전법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비판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수용하셔서 또 책을 읽을 때 그 잘 적응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독서 경험도 달라서 제가 아무리 일반적인 얘기를 들어서 설명드리더라도 선생님들하고 딱 맞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과 또 맞는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면은 또 역시 꼰대여서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잘 새겨들으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독서법, 어떻게 책을 읽느냐는 거예요. 독서법이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어디서 이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책을 읽으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는지는 못 들어보셨을 거고, 무엇을 읽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또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책 읽는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지 못한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당위론, 너무나 중요해서 다음 세대에게 책을 읽혀야겠다는 마음은 뜨겁게 작동을 하지만 좀 더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처음 책 읽었을 때 얼마나 힘드는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세대에게 좀 더 친절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이었지 문화적이지 못했다. 교육이라는 건 강제성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게 있고, 문화는 삼투압이잖아요. 짙은 곳에서 옅은 곳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독서법에 관한 얘기가 별로 없었다는 건 좀, 예, 역시 좀 수직적인 관계였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예, 책 읽는 법에 대한 책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좀 여럿이 하나 썼고, 제 친구가 이명현이라고 천문학 박사인데, 사회학 박사랑 같이 독서법 책을 썼어요. 제목이 기발하더라고요. 사과책. 예, 그래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책을 읽는, 과학책을 읽는 방법. 그래서 사과책이라고. 제가 출판사 마케터라면 그 책을 사면 사과 한 상가씩 주겠더만, 아직 그런 마케팅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선배 세대들이 여러분들한테 책 읽는 방법을 읽어주는 책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왕왕.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 읽는 법을 얘기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오늘은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책을 읽느냐. 그러니까 독서의 목적을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다른 게 있었어요 말이죠. 예, 저는 또 충남 서산에 시골 출신인데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만 다 다녀갖고 집에 있는 문화 매체라는 게 고작 라디오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책도 드물었고 책이 귀했고 그러니까 칼라 인쇄물은 저거밖에 없었어요. 그 지리부도 학교에 들어갔을 때 나머지 다 흑백이었고 그러니까 갈급했죠. 시간은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남잖아요. 예. 노는 거 빼고 매일 놀 수도 없고 피곤하니까 육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책도 귀했고 책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경쟁 상대가 없었어요. 다른 문화 매체가 우리를 다른 데 관심 돌리게 할.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 청년들을 위한 강의를 얼른 너무 기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우리랑 너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매혹시키는 매체가 너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예,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어도 유튜브에다가 거기다가 또 저게 뭐죠? 그죠? 요새 넷플릭스. 예. 저는 우리 집 주인이 넷플릭스를 본인 그 핸드폰으로 한번 보시다가 제가 불쌍했는지
그 통신사를 바꿔줘갖고 TV로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넷플릭스를 본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로 TV로 볼 수 있는 순간 오징어 게임이 나와갖고 얼마나 즐겁게 몰라 계속 가슴 아픈 얘기인데 오징어 게임을 그 누구보다 빨리 보는 행운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것을 넷플릭스 있어서 이렇게 밤에 집에 가면 오징어 게임 보면서 이렇게 봤더니 그 일본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이 있더라고요. 또 그거 보느라고 또 그래서 저는 대단한 절제력이 뭐냐면 1시에는 반드시 잤습니다. 넷플릭스를 봐도 다음날 책을 읽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1시에 다 끊고 잠을 잤다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한 5, 6년 전에 제가 어느 강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단체에서 그 강좌 진행하시는 분이 한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내가 이번에 넷플릭스를 보면 느꼈는데 그 여성이 저한테 막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회사를 오는데 단체를 오는데 걸어서 한 10분이면 아니 2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늘 자기가 택시를 타고 오고 그 택시기사가 너무 황당해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밤새 넷플릭스 보느라고 그랬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밤새 봤던 이미 오래전에 5, 6년 전에 벌써 밤새 봤던 매체가 넷플릭스였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혹하는 매체가 너무 많아요. 우리하고 달리. 그런 것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왜 책 읽는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 많은 선택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는데 여러분 선택지가 많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 많은 문화 매체 가운데 왜 책이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물론 내일 강의를 하면서는 내일 글쓰기잖아요. 약간 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간은 독서법이 중심이 되니까 여러분한테 그걸 길게 말할 수는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 동기, 목적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시대에는 청년으로서 책 읽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책을 읽는 법을 강의하기 전에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 좀 깨우쳐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읽는 이유,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죠. 방법이 그럴듯해서 책을 읽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거는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또 서로 소통할 때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되냐. 앞 세대하고 다른데 저 아날로그 세대들 그리고 뭐 라떼들하고 꼰대들하고 다른 여러분만의 책 읽는 목적, 철학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독서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좀 궁금하시면 그냥 제 강의 중간에도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게 더 훨씬 재밌으니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질문해도 좋고 추상적으로 평소에 좀 고민된 게 있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독서법은 독서력과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비대면 강의에서 여러분의 독서력을 제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좀 더 잘 읽고 싶어하는 청년들이다. 이런 관점에서만 말을 할 테니까 내가 말하는 게 오히려 약간 좀 수준이 낮으면 수준 높은 질문을 생각보다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면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을 여쭤봐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서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독서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습관이 안 되면 계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넷플릭스가 자극적이고 뭐 흥미로운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여줘도 한시에 딱 절제하고 잘 수 있는 거는 다음날 내가 해야 할 일? 저는 이제 직업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영상 매체가 우세종이 아니에요.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니에요. 나는 활자 매체가 나를 지배하는 매체예요. 왜 그러냐? 그거는 내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책 읽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물론 저는 종이책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조금 일찍 들어와 봤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줌 켜놓고 봤던 게 그 전자책이에요. 이렇게 이동 중이나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것들은 전자책으로 좀 보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주로 읽는 책은 종이책이죠. 그리고 실제로 종이책과 전자책을 읽어보면 우리 세대는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훨씬 집중력이 높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꼰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자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전자책이 뭐 우리처럼 그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같은 내용이라도 종이책이 훨씬 더 집중이 높은 거로 나오긴 해요. 또 그거에 대한 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궁금하시면 다시 책으로라는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성 과학자인데 이 양반은 뇌과학자인데 특별하게 독서와 관련된 뇌과학이에요. 특이하죠. 그래서 두 권의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앞에 책은 이제 안 읽어도 되고 다시 책으로라는 책은 다 디지털 매체와 아날로그 매체의 차이를 뇌과학적으로 잘 설명했어요. 그 저자는 아날로그만 하는 절대 안 돼요. 둘 다 해야 되는데 아날로그 매체가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를 잘 설명해서 디지털 매체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죠. 그 오디오북은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오디오북은 유럽에서 굉장히 성공했어요. 우리나라가 오디오북이 안 되죠. 오디오북이 성공하는 나라가 대체로 보게 되면 운전자들이 많이 들어요. 운전자들이. 근데 우리도 운전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운전을 하게 되면 아침 라디오 FM을 듣잖아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그 순간이라도 지식과 교양을 들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업하기 위해서 우스갯소리와 사연, 음악 이런 거로 1시간 정도를 메우려고 하냐. 이건 대단히 문화적 차이예요. 나는 그걸 우열로 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나라 구성원들의 문화, 뭐가 더 익숙하냐 하는 거고, 삶의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든데 그것마저 내가 책을 읽겠다. 이런 문화는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죠. 근데 유럽은 오디오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삶이 책을 많이 읽고 잘 읽으려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매체를 다 동원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번잡한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종이책을 본다는 건 대단히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오디오북을 들으면 되게 좋죠. 예. 근데 뭐 아시겠지만 오디오북이 이게 보통 집중을 안 하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나는 그 오디오북을 들어봤거든요. 나는 이제 뚜벅이 대중교통선을 이용하고 뚜벅이에 그래서 하루 1시간 내지 2시간을 걷는데 그때마다 오디오북을 들어봤어요. 근데 걸으면서 들을 수 없는 매체예요. 굉장한 집중력을 요구해서 오디오북을 들으면 걸은 속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주변 소음도 있고 그래갖고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디오북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명작 소설들 있잖아요. 그걸 오디오북으로 한 2-5달 동안 많이 들었어요. 예. 이광수의 무정도 들었습니다. 무정을 다시 읽긴 그렇잖아요. 이 나이에 내가. 지금은 대중소설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 소설이 요즘을 내가 시간을 들여서 진지하게 앉아서 듣기에는, 뭐, 옛날에 읽었고, 학생 때 다. 그래서 오디오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생각도 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읽은 책을 다시 읽으면서 왜 갑자기 읽으면서 기억나고 깜짝 놀라는 거. 오디오북 들으면서, 아니, 내가 이걸 최소 2번 이상 읽은 책인데 어떻게 이 대목이 기억이 안 나나, 처음 듣는 것처럼 듣나, 막 이러면서. 예, 저는 여러분들이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뭐든지 상황에 맞게,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정말 외국 애들 보면 부러운데, 제주에 이제 여행 갔을 때, 성산 일출봉에 가 있는데, 외국 여성 3명이 성산 일출봉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앉으면 스마트폰 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한참 걷고 나서 앉아서 배낭에서 다 책을 꺼내.
근데 한 사람은 종이책, 한 사람은 뭐 전자책, 한 사람은 오디오북. 어떻게 뭐 짜고 치는 것처럼 그렇게 각기 다 다른 매체로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화거든, 문화. 늘 삶 속에서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종이책은 예를 들면 뭐 까라모 첩부시는 형제들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여행 내내 읽어야 되니까, 이 짧으면 그 책을 많이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여행 중에. 그렇다고 뭐, 그 철학책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내 짐작에 저 정도면 남이 나라 와서 이렇게 풍광 좋은데 앉아있다가 좀 쉬고 나서 그 좋은 풍광에서 책 읽는 게 습관이 된 친구라면 아마 까라모츠 푸시의 형제들 같은 작품을 읽을 거라고요. 예, 그 문고번호 된 가볍죠. 두터운 거 하나 딱 들고 그냥 여행 내내 보겠죠. 그지? 근데 걔들이 그거예요. 누구는 종이책, 누구는 전자책, 누구는 오디오북. 늘 그냥 삶 속에서 가깝게 책을 읽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 같은 사람이 굉장히 잘난 척 하느라고 꼭 읽어보라 그런 책은 언젠가는 읽어야 되지만 지금 수준이 안 맞으면 꼭 읽으려고 아등바등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면 돼요. 너도 우리 나이에 읽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나중에 내가 읽겠다. 그러니까 근데 어른들이 읽으라고 하는 책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이유는 100만 가지가 넘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내 수준이 어려워서 그 책을 읽다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유명하다고 또 뭐 교양이나 인문적인 사람 인척 팔라면 꼭 읽어야 되는 부담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수준에 맞는 책이에요. 내 수준에 맞는 책이 뭐냐?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이런 모임이 중요한 건데 또래가 추천해주는 책이 가장 내 수준에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도 그러겠죠? 관심도 비슷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물론 이제 그 독서력은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무슨 책 읽을까 물어보면, 이기적 유전자가 좋은 책이야. 뭐 이런 친구 있을 거예요, 주변에. 뭐,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로 또래들이 추천하는 책들이 여러분들 수준에 맞아요. 그리고 또래가 추천하는 책이 수준에 맞는 게 뭐냐면, 문제의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게. 같이 고민하잖아요, 같이. 아무리 세상이 넓고 파편화되어 있어서 각자 혼자 고민하고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조금 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또래가 권하는 책들을 읽어보면 훨씬 더 좀 자기 수준에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그 주변에 그러니까 책 읽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책을 계속 읽으려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별의별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의 공통점은 아무리 다른 목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대부분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나이 먹어서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그래서 최악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 주변은 그 얘기가 거의 없어요. 책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은 다 비대면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면 강의가 있을 때 꼭 모여서 친목을 좀 다지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벗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책벗.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그게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 나간다. 이게 제일 원칙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습관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합해서 1시간을 책 읽는 시간으로 만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합해서.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책 읽는 능력을 키우려면 평균 2시간은 집중해서 읽는 훈련을 해야 좋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직 습관이 안 됐는데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어떻게 읽어? 하루에 2시간씩 넷플릭스를 보라면 돈 내고도 보겠지만 돈을 줘도 하루에 2시간씩 집중해서 책 읽기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삶의 시간을 하루에 합해서 1시간.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 내가 등교할 때나 출근할 때 피곤해. 아침엔 피곤해.
그때 포기해야지기죠. 뭐 하는 거를 포기해. 근데 퇴근하는 시간은 조금 덜 피곤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퇴근하는 시간 30분.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뭐, 그 다음에 뭐, 요새 또 대선 국면이 시작되니까 뉴스 다 아는 얘기지만 또 뉴스 보고 막 이러면 대체로 9시 넘잖아. 그치? 9시 넘고 그러면은 이게 또 막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드라마냐, 넷플릭스냐. 그때 잠시 꺼. 텔레비전 좀 끄고 30분만 좀 책을 봐. 그리고 또 한 10시쯤이나 10시 반쯤에 예, TV 켜서 넷플릭스를 보든 뭐든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또 있잖아요.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 그렇죠? 이런 시간. 그 다음에 화장실 간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러겠지만 이 나이 먹으면 있잖아요. 하루에 커피 한 잔만 마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2잔 마시잖아.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와. 이게 참 나이 먹은 때 라떼 꼰대들에서 제일 서러운 게 그건데 잠을 자고 싶은데 커피 한 잔 더 먹었다고 잠이 안 올 때 이 황당함, 황망스러움, 억울함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책을 보면 있잖아 잠이 와. 나 같은 사람도 책을 보면 잠이 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웠는데 잠이 안 올 때 있잖아 침대에 그지? 그러면 저는 책 좀 봐봐요. 이게 반진담 반논담인데 내 주변에 철학과 석사 정도까지 마친 놈들이 잠이 안 오면 뭘 보냐면 예,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서문 예, 해결의 정신현상은 서문을 보고 있대요. 예, 그걸 딱 보고 있으면 완전히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라 예, 지들도 석사까지 공부한 놈들인데 예, 잠이 저절로 온대. 아, 근데 그게 뇌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 스마트폰을 가까이 두지 말라고 잠잘 때. 그 빛 때문에. 그게 뭐냐면 빛 이전에 영상 매체를 보면 영상 매체를 보고 우리 뇌를 그 CT를 찍으면 빨갛게 나와요. 엔진 가동 중이야. 근데 책을 읽고 CT를 찍으면 뇌를 파란색이 나와요. 냉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내가 되게 피곤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해서 TV 켰을 때 아예 밤샌 적 있지 않아요? 계속 잠이 안 와서? 그렇죠. 약간 술까지 좀 마셔갖고 이래저래 생각할 것도 있고 좀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다 씻고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서 아유 피곤하니까 잠도 안 오는데 텔레비보다 잠자지 하지만 텔레비보다 오히려 밤샌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 책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잖아 금방 잠이 와. 이거는 임상 실험의 결과니까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그러니까 침대 곁에도 책 한 권 정도 가벼운 에세이 같은 거 한 권 놔두면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가방에 늘 책 한 권이 있어야 돼. 내가 정색을 하고 집중해서 읽을 책은 서재에 둔다면 또는 학교에 도서관에서 읽는다면 짬짬이 읽을 수 있는 책. 그러니까 이게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 좋은 거잖아요. 네, 우리 관장님은 벽돌책 맞습니다. 벽돌책 좋습니다. 예, 벽돌책 좋고요. 저는 이제 그 전자책으로 보는 이유가 누워서 볼 수 있어서. 요새 그 왜 누워서 볼 수 있는 이렇게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봅니다. 누워서. 네, 누워서 보니까 허리가 좀 덜 아프고 그런 게 있어서 각자 이렇게 내가 꼭 책을 읽어야겠다. 틈이 날 때 내 삶의 어떤 시간을 반드시 책을 읽게 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 목적,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시간을 내게 되거든. 왜냐, 여러분들은 이 짬나는 시간에 할 것도 많잖아.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할 수 있는데, 근데 페이스북, 여러분 또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오히려 짬날 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안 하고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철학이나 동기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면 반드시 하루 1시간. 근데 사실 이렇게 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1시간이라고 했지만 1시간을 잘 채울 수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합하면 그러면 목표를 좀 더 과감하게 늘려서 다 합해서 짬나는 시간 모두 합해서 2시간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책을 읽으면 습관이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사실은 전자책을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워낙 오랫동안 종이책을 읽어왔기 때문에, 예, 그 전자책을 읽기 되게 어려운데, 내가 3년 전부터 전자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판이 실패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습관이 되는 거, 집중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니까, 근데 나도 이제 계속 뭐 그 가방이 무거워지고, 이제 나이 먹어서 어깨가 아픈 거예요. 책이, 옛날에는 뭐 젊은 애는 막, 저기, 등산 배낭보다 더 무겁게 나는 그래서 배낭이 일찍 떨어져요. 끈 쪽이. 예, 특히 밑에가 굉장히 빨리 낡아. 책을 너무 많이 들고 다니갖고. 이게 늙었어도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난 또 뚜벅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자책으로 해야겠다 생각해서 전자책을 읽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과 습관이 전자책을, 그러니까 내가 늘 그래왔기 때문에 전자책도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 황석의 삼국지를 전자책으로 사갖고 그 명절 때 내일동 누워갖고 읽어버렸어요. 10권을 다. 삼국지야 뭐 쑥쑥 읽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삼국지를 아직 안 읽었으면 다른 판본 읽지 말고 황석영 삼국지를 읽으세요. 그게 모두가 다 정평이 나 있어요. 가장 번역이 잘 되어 있다고. 황석영이 번역한 게 아니에요. 무슨 소설 쓰는 데 어떻게 번역을 해. 우석대 중문과 교수가 번역을 하고 황석영 씨가 이렇게 윤문을 한 거예요. 서문이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삼국지 한문이 되게 어렵대요. 어려워서, 예, 하여튼 간에 쉽게 안 읽히는데, 나도 옛날에 뭐 박정환 번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삼국지, 확실히 주변 사람들 말처럼, 내 주변, 내가 보는 주변은 다 책 도사들이니까, 말한 것처럼, 예, 황석영 삼국지가 가장 쉽고 잘 읽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0권을 한 2박 3일 만에, 2박 3일도 안 그래도 다 읽어버리니까, 다음부터는 전자책을 잘 읽어요. 굉장히 잘 읽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뇌과학적이나 개인적 경험을 봤을 때 종이책보다 집중력이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집중을 요구하지 않는 책으로 전자책을 선택해서 보니까, 어쨌든 나는 굉장히 이제 가방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전자책만 들고 나가요. 그래서, 뭐, 대중교통이나 사람 만나서 기다릴 때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삶의 시간에 책 읽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1시간. 그 다음에 이게 잘 익숙해지면 2시간. 여러분 하루에 2시간을 읽는다고 생각해봐.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짬짬이 읽어서 2시간 읽는다. 이거잖아. 절대 이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특히 여기 대구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침 독서 운동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게 대구에서 크게 성행했었거든요. 학교에 등교해서 10분만 책 읽는 거 10분만. 네. 어린이 책이니까 그림책 뭐 이런 거. 그게 일본에서 시작한 건데, 그게 이제 책 읽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게, 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엄청나게 널리 퍼졌고,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틈 나는 때마다 책을 읽는 훈련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독서법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읽는데 책을 어떻게 읽느냐에서 성급하게 빨리 읽으면 안 돼요. 그것도 어떻게 또 학교 때 선생님 잘못 가르쳐 준 선생님들이 있어서 책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곧바로 읽어라. 책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책을 스스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있잖아. 그 선생님이 굉장히 천재적이거나 전문가였거나 아니면 거꾸로 책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커요. 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책에 대한 정보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책 제목, 그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디가 있냐? 이거를 표 1이라고 해요. 표지가 보이는 걸 표 1이라고 하고, 반대편, 표사라고 하거든, 표사. 표사에 실린 글을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이 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책을 선택하지만, 이 책을 내가 읽기 전에 제목이 뜻하는 바는 뭐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인가를 압축해주는 이 표사의 내용을 빨리 반파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서문.
책의 맨 앞부분이 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가인데 이게 넘기자마자 서문이 나오잖아요. 서문 이렇게 서문 나오잖아요. 그죠? 서문 나오는데 책의 책의 순서로 보면 서문이 맨 앞에 나오지만 실제로 쓰는 거는 저자가 쓰는 거는 맨 마지막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내가 이 책에서 어떤 관점으로 쓰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서문을 써놓고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는 최종적인 서문은 다 쓴 다음에 최대한 집중해서 정성을 들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문제의식에, 어떤 동기에, 어떤 주제로, 어떤 결론을 향해서 쓰는지를 저자가 최고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쓴 부분이에요. 그러니 서문을 안 읽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가장 영양가가 많은 부분을 배워내고 먹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게.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없이 읽으니까 망망대해지.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면 이걸 뭘 알으라고. 그래서 아무 정보 없이 책을 읽는다는 얘기는 책을 읽고 나서 아무것도 이해하기 못하게 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초보자들한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간에 뭐를 갖다 줘도 이해해내지만 책 읽는 게 훈련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된 분들은 책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다 읽고 나서 이게 뭔 말인지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내가 뻘짓했다.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뭔가를 읽었다. 깨달았다. 배웠다. 또 다른 책을 읽고 싶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 읽고 나서 저자가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사전에 이런 정보 없이 읽는다는 것은 뻘짓하게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약도야, 약도. 나머지는 내가 책을 읽으면서 창조적으로 메워내야 돼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런 측면에서 외국 소설을 읽을 때 나는 번역자 후기 원체 읽어보라는 거예요. 외국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그 외국 소설은 배경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 여러분 러시아 소설 한번 읽어봐. 러시아 소설. 아니 주인공 이름 때문에 미치고 환장해. 주인공 이름 때문에. 그래갖고 러시아 소설은 드물게 우리나라 잠깐만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토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인데 죄와 벌은 그 주인공 이름을 잘 몰라도 등장인물이 많지 않아서 금방 그냥 읽어나갈 수 있는데 봐봐. 등장인물 이름 나오잖아. 앞부분에. 이게 등장인물들 이름하고 그 직업 이런 거 해준 거예요. 옛날에는 있잖아. 이런 게 있어도 힘들었어. 읽기가. 읽다가 다시 찾아와야 하잖아. 여러분 얼마나 좋아.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읽다가 어려운 이름 헷갈리면 스마트폰 보면 되잖아. 그치? 사진으로. 이거 스마트폰 찍어서 보면 돼요. 이제. 이게 있어도 갖고 옛날에 의류문화사 세계문학전집이 지금 나오는 거 말고 옛날 건 있잖아. 그걸 또 누가 얘기했나 봐. 책갈피에 등장인물들 이름을 써준 거예요. 책갈피에. 그러니까 그건 도움되죠. 그죠? 책갈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없이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넣어보고 네가 해라. 독자가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다 읽고 나서야 하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책 읽기를 할 때, 책에 있는 요소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다 읽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토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잘 모르면, 토스토옙스키에 대한 얘기를 알고 읽어야 이게 도움이 되지. 그쵸? 유영재 스님, 토지. 토지. 이거 대단하시네, 토지. 토지는 아예 토지 사전 있잖아요, 사전. 토지 사전을 가지고 봐야 돼, 사전을. 토박이 말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인물관계,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는 아마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하면 도움이 훨씬 잘 돼요. 그 다음에 외국 소설 같은 경우는 영화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기 뭐지? 오만과 편견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과감하게 영화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드라마, 넷플릭스에 세계 고전을 드라마 한 게 있으면 그거 보세요. 괜찮아요. 셰익스피어 전작을 BBC가 다 드라마로 만들어서 DVD를 낸 게 있어요.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다 있을 거예요. 한번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서양 소설, 그러니까 외국 소설은 역사적 배경이나 그다음에 자연 환경에 대한 묘사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작가가 아무리 성실하게 써도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영화는 그림으로 보여주잖아. 영상으로 딱 보여주잖아요. 그거 걔네들의 고전은 함부로 못 만들어요. 원래 이제 디카프리가 나온 로미오 줄리엣처럼 아예 패러디하는 거, 아예 새롭게 해석한다고 내세우는 거는 뭐 용납이 되지만 고전에 충실하게 하는데 그거를 엉터리로 이렇게 찍는다. 그거는 그들 사이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상비 같은 게 많이 들잖아요. 예, 서양 영화도 고전을 영화로 찍을 때 의상비 뭐 이런 게 엄청 드는 거예요. 그 시대를 다 고증해주기 때문에 이 소설에 나온 것처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에 묘사된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을 영상을 미리 보면 훨씬 잘 이해가 가요. 그리고 오만과 편견을 10부작으로 한다면은 정말 소설을 속속들이 다 영상으로 펼쳐낼 수가 있지만 오만과 편견을 2시간 반으로 얘기한다? 그거는 절대로 소설을 제대로 다 영화를 못 담아요. 어떤 특별한 주제만 강조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봤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이 이 오만과 편견을 해석한 것과 오만과 편견의 영화를 보고 이 소설을 비울 수 있는 내가 해석하는 데서 경쟁하면서 좋은 의미에 한번 싸워보자. 너의 해석이 맞는지 나의 해석이 더 풍요로운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즐겁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전에 정보를 얻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얻은 정보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 정보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보 바깥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내가 확인하고 또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 즐거움이 상당히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곧바로 읽는다는 건 뭐냐면 삼겹살을 시켜서 불판에 올리자마자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니잖아. 그치? 안 되잖아. 아무리 요새 돼지가 위생적으로 이렇게 길러서 다 안 익혀서 먹어도 된다지만 그렇다고 불판에 오리자마자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예열이 필요한 거예요. 책도 곧바로 본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감싸는 본문에 있는 본문이나 요소의 겉을 감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하게 천천히 읽으면서 책의 내용을 짐작해보고 또 책의 어떤 핵심을 파악해놓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입문서 같은 거는 목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차. 자, 내가 문학은 목차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치? 예. 근데 인문서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인문서들을 보면 목차가 자세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책을 다 썼어. 그걸 요약해 나가봐. 내가 한 권의 책을 썼어. 그걸 요약해 나가. 요약해 나가는데 줄이다 더 이상 못 줄이면 뭐가 남겠어요? 목차가 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차는 여러분들 컴퓨터가 익숙하니까 압축 파일이야, 압축 파일. 그러니까 인문서류의 책들이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자기 논리를 전개할 건지를 짐작하는 데서 이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차를 반드시 읽어보고 나서 책을 봐야 전체 구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책을 수월하게 읽어나요. 때로는 막 읽다가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할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다시 목차를 봐서 이 얘기가 어디에 있는지만 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 이게 이런 위치, 자리매김되어 있구나 거를 알 수가 있을 정도예요. 자, 훈련이 돼요. 처음에는 이제 모를 거예요. 처음에 모르는데 나중에는 그런 경우가 생길 정도로 목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차를 읽는다 이렇게 돼요. 목차를 읽는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인문서를 읽다 보면 주가 많이 나오죠. 각주, 그치? 각주. 이 각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분이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책 읽는 게 초보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중급자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각주가 달려있더라도 그냥 읽어. 그 챕터를 읽어. 읽고 나서 되돌아와서 각주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읽다가 각주를 읽고 또 본문 읽고 이러면 되게 헷갈려.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몰라도 좋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표시는 해놔야죠. 그죠? 각주나 밑줄 보놓고 나중에 그걸 책을 다 읽을 때면 읽으면 안 되고, 그 챕터 있잖아요. 챕터를 다 읽고 나서는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을 때는 보지 말고 챕터를 읽고 나서는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또래가 권한 책이야. 또래가 권한 책인데, 내 수준보다 조금 높아. 우리 같은 꼰대들이 권해서 막 고전이어서 막, 순수 이성 비판, 지도 안 읽은 책, 순수하게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책을 읽는다. 이거는 전압이 너무 높은 책이어서 이거는 되어 죽는 거고, 감전돼 죽는 거고, 그런 거 말고, 또래인데, 좀 더 독서력이 높아갖고, 이 친구가 굉장히 재밌다고 해서 권했는데, 내가 막상 읽어보니까 수준이 높은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책이라면. 모르는 건 모르는 거로 놓고 계속 읽어 나가보라는 거야. 왜냐? 책은 선형적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선형성의 반대말이, 대치어가 반대말, 대리어가 비선형성이라는 건데, 비선형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왜 인터넷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여러 창이 열리죠. 창이 여러 개 열리잖아. 인터넷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링크가 걸린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읽다 보면, 나중에 보면, 화면에 내가 처음에 열었던 창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창이 열려 있잖아요. 그게 비선형적인 독서라는 거예요. 논리적 줄거리가 없이 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에 맨 처음에 열었던 창으로 돌아올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지? 근데 창은 선형적 구조야. 완결성이 있어. 순서가 있단 말이야. 내가 창을 열어가는 게 아니라 저자가 페이지를 만들어냈어. 따라오라. 왜냐면 따라오다 보면 이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이 책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부분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 데는 이유가 많지만 대체로 청년들이 어려운 게 독서력이 좀 부족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거예요.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됐을 때 되게 어려워해요. 원래 다 어려워요, 누구나.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운데 오랫동안 책을 읽으면 그걸 파악하는데 시간이 덜 걸리는 거야. 어렵지만 덜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에 방해가 안 돼. 근데 아직 독서력이 그 정도 수준에 올라오지 않으면 추상적 언어로 표현됐을 때 상당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게 되거든.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는 저자가 책임지고 끌고 가는 선형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을 넘어가면 저자가 어느 대목마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냉탕, 온탕을 다 겪게 돼 있는 거야. 책을 읽다 보면. 어느 대목은 이해가 안 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으면 이해가는 대목이 나와. 그러다가 또 신났잖아? 또 읽어봤어.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 또 어려운 대목이 나와. 그때 또 좌절하는 거지. 이때 내가 책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읽다 보면 또 이해가 가는 대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대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 전체를 일관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해한 대목이 많아요. 그럴 때 이게 어떤 장점이냐면 내가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이해한 대목이 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책은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가 내 또래가 여러 가지 관심사 속에서 중요하니까 읽어보라고 했는데 전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이해했다면 상당 부분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왜냐? 주장과 근거.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목에서 그 근거를, 저자는 다양한 근거를 들었지만 다를 다 이해를 못했지만 그 저자가 말한 내가 이해한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 그럼 이 저자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다 이해는 못하지만 이런 뜻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는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이해했다, 이해 못했다, 이해했다, 이해 못했다 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건 뭐냐면 이해한 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이해한 게.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냐면 다른 책을 읽어 나갈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런 문제의식을 다른 책들이 많거든. 예를 들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제 독서력이 높아지고 그런 분야의 책을 많이 읽게 되면 나중에 그 책이 생각나거든요. 그때 읽어보면 이해 못했던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럼 리터머스가 되는 거예요. 리터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내 독서력이 높아졌구나를 내 스스로. 시험을 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독서력이 높아졌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죠? 바로 이거예요. 전에 읽을 때는 다 이해 못했는데 다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내 독서력이 높아져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해가 된 거야. 이거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분의 1을 이해하게 되겠지만 그 10분의 1 때문에 다른 책을 읽을 때 15분의 1을 이해하게 되고 이 5분의 1을 이해한 힘 때문에 또 다른 책을 읽을 때 2분의 1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여러분 연애하면 연인의 마음도 다 이해 못하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인데도 부모 자식 간도 서로 이해 못하는데 이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오로지 글로만 쓴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박해 들어가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야.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뿐이지 완벽한 이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해라는 게 바로 언어영역 같은 우리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배웠던 시험 제도가 만드는 환상이야. 열심히 하면 다 이해해서 100점 나오잖아. 만점 나오잖아.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뛰면서라도 다 읽어가는 습관을 들여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무 어려운 책, 내 수준에 너무 어려운 책은 포기하는 게 나아요. 읽다가 안 맞으면. 그런데 조금 더 어려운, 내 수준에 조금 더 어려운 책은 도전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책. 그렇게 해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내 수준에 맞는 책으로 출발하지만 내 수준에 맞는 책만 계속 읽으면 답보 상태잖아. 그렇죠?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야 되잖아요.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출발은 내 수준에 맞는 책을 출발하지만 내 독서의 이력에서 어느 순간마다 지금의 내 독서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책을 읽으려는 도전을 계속 해 나가야 그게 내 독서력이 높아지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장과 일반적인 성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미리 앞당겨 얘기하면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같은 꼰대가 추천하는 책 읽지 말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수준에 맞는 책, 그 다음에 수준을 조금씩 높은 책을 읽어 나가면서 건너뛰더라도 자꾸 읽어 나가서 완독하는 즐거움을 느꼈을 때 그럼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도달하라는 거냐? 그 도달의 지점은 바로 고전이에요. 고전. 최종적 도달점은 고전. 우리 독서력의 최종적 여행의 목적지는 고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처음부터 고전을 읽지 말라고 하냐? 이게 또 아재 개그인데 고전을 읽으면 고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고전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지 말라는 건데 근데 왜 읽으려냐면 그게 시 공간을 넘어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감동과 문학의 감동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윤리, 메시지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시간의 당금질을 견뎌내고 오늘도 빛나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2500년 전에 이야기한 게 왜 오늘 이렇게 통하지? 예를 들어볼까요? 플라톤 철학의 그 핵심 고갱이가 국가라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국가라는 책은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제자 둘이 앞에 분이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진짜 도입부는 뭐냐면 소크라테스 제자 두 명이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자꾸 우리한테 정의롭게 살아가고 하는데 세상을 보세요. 정의로운 사람이 더 잘 사나요? 아니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에서 걸려 경제에서 부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더 골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돈과 권력 있는 놈들이 신들한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한테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제사를 잘 지내서 신한테 아부를 다 떨었어요. 신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저기로 온 사람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어렵게 살고 현실도 어렵고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해서 신의 사랑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선생님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옛날 얘기 같으세요? 청년 여러분들, 이 얘기는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시 국가에서만 나왔던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청년들이 보실 때 한국 사회는 정의로운 사람이 잘 살고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사회가 인정한 부와 권력을 갖고 있어요? 뭘까요? 어렵지만 이 질문에 답하는 소크라테스의 논변 속에서 우리가 왜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얻어나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은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유보하라는 거지 끝내 읽지 말라는 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독서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준에 맞게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조금 더 수준이 조금 높은 책으로 이게 단계 높여가서 독서의 사다리의 맨 위에는 고전을 읽는 독서인이 되어야 된다. 이 관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독서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독서법 중에 하나가 혼자 하기에 어려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혼자 읽기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아마 경험 많을 텐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읽다가 너무 여러 가지 특히 바빠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빠갖고 책 읽기를 중단했어. 내가 100쪽쯤에서 이제 중단했다 쳐요. 나중에 시간이 여유해서 다시 읽기 시작했어 그 책을. 그럼 대부분 또 어느쯤 가면 또 바빠지고 정신없게 되던가요. 공교롭게도 90쪽이나 100쪽쯤에서 다시 책을 못 읽게 돼.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 책을 다 못 읽어. 그러니까 책을 다 읽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읽다가 그러니까 내가 바빠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읽다가 말았으면 다시 읽으면 어디서 출발해야겠어요? 포기한 부분부터 읽어야 돼. 포기한 부분부터. 자, 이럴 때 문제가 생기지.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왜냐면 바쁠 때는 일주일 이상 걸려갖고 책 내용을 읽어.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책을 읽을 때 지저분하게 읽어야 돼. 그래, 책을 읽을 때. 밑줄 긋고 메모하고 요약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100쪽에서 중단됐다가 시간이 나서 다시 읽을 때 앞쪽을 내용을 다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써놓은 부분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100쪽부터 다시 시작하면 훨씬 수월하지. 또 그치더라도 최소한 180쪽은 나갈 거 아니야. 180까지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또 내가 메모하고 정리하는 부분을 읽고 또 읽으면 280까지 나갈 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박인우 선생님이 책은 어떤 종류라도 상관없느냐. 오락소설가. 선생님 제일 좋은 게 뭐야? 재밌는 거잖아. 그렇죠? 선생님들이 재밌으면 읽으세요. 그렇잖아. 우리 같은 꼰대들이 이게 여러분들 만나서 실수하는 게 있는데 좋아하면 잘한다고 하잖아. 그치? 근데 있잖아. 대체로 잘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좋아해서 잘하는 것 같아? 잘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잘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이 대면 강의가 아니니까 이때 엄청 고개를 끄덕여야 돼.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학에서 강의해보니까 참 안타깝고 아쉬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담해보고 격려해주려고 얘기하다 보면 느낀 게 있는 거야. 아니, 좋아하면 잘하잖아. 좋아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잘하니까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한국 사회 여러분 그렇게 만든 거야. 한국 교육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재미있게 좋아해야 돼. 좋아해서 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건 재밌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미가 지금 정도의 재미여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료될 수 있는 즐거움을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책 읽을 때 아직 내가 책 읽는 게 습관이 안 되면 재밌는 걸 읽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재밌냐면 좋아할 정도로, 잘할 정도로. 어? 너무 재밌어서 잘하게 될 정도로. 그래서 누가 뭐라더라도 절대 있잖아.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이 재밌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오락 소설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게 여러분이 과학도면 SF 소설일 테고, 좀 더 논리 있는 사람은 추리 소설일 테고, 지금 연애하고 있으면 연애 소설일 테고, 뭐 그런 거잖아. 그치? 재밌는 거 하세요. 내 수준에 맞는다는 게 재밌는 거야,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재미있어서 좋아하게 만드세요. 아니, 잘하게 만드세요. 재미있어서 잘하게.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알게 돼. 이게 재미만 있으면 안 돼. 그쵸? 기왕이면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은 내가 몰랐던 걸 알게 해준다든지, 내가 기존의 가치관이 잘못됐다고 성찰해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왕이면 그 재밌는 게 더 다른 의미의 재미, 지적 즐거움, 지적 재미로 확장돼야 된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그때 도전하는 거야. 내 수준에서 조금씩 어려운 책을 도전해 나가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재밌는 것도 시작하십시오. 예. 예, 이게 우리 가을 책갈피 선생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나중에 읽으랬더니 역시 꼰대가 얘기하면 반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읽고 싶다고 하는데 이 나이대별로 달라서 함부로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 입문서는 고전은 두 개가 있잖아요. 입문서와 문학 이렇게 있는데 고전은 내가 지금 함부로 그 입문서는 여러분 지금 가을 책갈피 선생님이 청년인지 다 이게 과연 다 청년들인가요?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다면은 입문책은 내가 좀 말하기가 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고 문학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고전을 읽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전은 인문학이 있고 문학이 있기 때문에 문학을 읽기 시작하면 돼요. 지금 고전을 읽는다 할 때 세계문학을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많이 권하는 게 17세기 영국 여성 작가들의 소설을 읽어보세요. 제인 오스틴 정말 뛰어납니다. 제인 오스틴. 내가 말하는 게 다 연애소설이에요. 제인 오스틴의 그 오만과 편견, 그 다음에 설득, 아주 뛰어납니다. 설득. 여러분 설득이라는 작품은 모르죠? 네, 설득.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제인 에어, 그 다음에 또 폭풍의 언덕, 이런 작품들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 문학의 단위를 올랐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내면의 세계를 뛰어나게 형성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반열에,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게 연애소설이지만 꼼꼼하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문지식이 높아지면서 보면 단지 연애소설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또 사랑이나 이런 문제에 관심 많을 테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에요. 되게 뛰어난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17세기 여성 작가들의 작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읽었다고 착각하는 책들. 돈키호테. 돈키호테는 완역본이 2권이에요. 엄청 두꺼워요. 네. 그 다음에 로빈스 크루소. 여러분이 본 건 다 축약본이에요. 네. 걸리버 여행기. 이런 것들 아주 뛰어난 소설입니다. 네. 이런 것들 한번 그 다음에 단계 보고 그 다음에 영화로 나온 소설들. 그 다음 단계로 많잖아요. 굉장히 여러분들 혹시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아시나? 지옥의 묵시록? 어마어마한 영화인데 지금 봐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줄 거예요. 그게 어둠의 심연이라는 콜라드의 소설이에요. 아주 뛰어난 소설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많고요. 그 다음에 읽어볼 만한 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소설들이에요.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딱 맞을 거예요. 마술적 리얼리즘을 해서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오고 가는 아주 뛰어난 기법. 역사가 너무나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역사거든요. 지금도 아직 어떤 선진국의 병지적인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고, 그 비극의 역사를 이겨내고, 형상화하고, 그 비극의 역사를 형상화하고,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특이한 형식으로 잘 버무려지면서, 그 한 2000년대는 전 세계 문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그런 게서 또 라틴 아메리카 마술적 리얼리즘에 해당하는 마르케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보레스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 부교원 선생님이 한 권을 읽는 게 좋냐, 여러 권을 읽는 게 좋냐는데, 이거 있잖아. 저랑 똑같아요. 우리 학교 수업할 때 시간표랑, 예, 여러 과목을 하루에 다 배우잖아요. 그때 여러분 머리가 헷갈렸어요? 그날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뭐 생물 공부해서 집에 갔더니 내 머리가 내 머리에 불났어? 헷갈려갖고?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한 주제에 집중하는 그 집중도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 권을 읽는 게 좋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근데 여러 권을 때도 끝까지 읽어야지. 끝까지 안 읽으면 책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중요한 게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예.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소설 중간까지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치? 근데 왜 인문서도 끝까지 안 읽으면 이 사람이 뭘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야 돼요. 반드시. 책은 잡으면 끝까지 읽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어려워서 이게 한글인지 이게 외계어인지 모르는 책은 당연히 포기해야 되죠.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그럼 포기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건 도전해야 돼요. 도전한다면 끝까지 읽는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읽으셔야만이 됩니다.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네. 글쓰기 우리 가을책 달피 선생님 이거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네, 유영재 선생님 그렇죠. 동화책 다시 읽으면 감동이 오죠. 여러분들 혹시 도서관에 가시게 되면 세법도서관 가면 그림책을 한번 봐봐. 그림책. 깜짝 놀랄걸? 네. 아이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네, 지식이 있어서 보면 이 그림책이 예술품이고 대단히 뛰어난 문학적인 그 형상력을 갖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동화책도 장편 동화 같은 건 되게 뛰어나죠. 그렇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를 맞출 때 장편 동화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쪽팔리게 어떻게 장편 동화를 두고 다닙니까? 뭘 걱정해. 신문지로 싸갖고 다니세요. 그러면 돼요. 표지 싸면 돼. 누가 알아. 그지?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예, 우리, 진 선생님이 독서에서는 무엇이 남는가? 이게 왜 읽어야 되는지, 그 철학, 목표, 그거하고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독서에는 무엇이 남는가? 전통적으로 많이 남으니까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안 남으면 읽으라고 하지 않지. 이거는 너무 많은 말을 해야 돼서 언제 기회가 오면 이것만 갖고 한번 제가 또,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네. 예. 가능한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만나서 끝나고 막걸리나 마십시다. 청년들하고 비대면이라니까. 요거는 나중에, 예. 그리고 아까 말씀 다시 책으로 라는 책에 또 그 내과학적 측면에서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문제도 같은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다시 심표 책으로 라는 책을 좀 보시면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답을 줄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관점은 이럴 때 책 한번 또 팔아야지. 제가 쓴 책인데, 예, 책 읽기에 다닌 호모 부커스에 또 많이 나옵니다. 전통적 관점은. 같이 한번 좀 보셔서. 이게 아마 세법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제 책. 보시면. 네. 제가 유명하니까 이렇게 강의도 하지. 잘난 척. 이게 이제 비웃으라고 한 말인데, 또 이게 비대면 강의에서는 위험하긴 한데. 있어요. 자, 글쓰기 질문은 선생님, 예,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예, 예, 네. 예, 아주 질문 좋습니다. 자꾸 좀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책을 좀 지저분하게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얘기 중도에 그쳤었잖아요. 예, 책을 지저분하게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읽는 습관은 혼자 읽으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책을 지속적으로 읽고 싶으면 독서 모임을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독서 모임을. 자, 그래서 좀 강제성을 띠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제가 하는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더라고요.
대단들 하셔. 다 생업이 있는 어른들이에요. 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더라고요. 야, 그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걸 해내더라고요. 해내는 팀이 있어요. 물론 한 30명인데 정작 모이면 한 6명 정도는 되지만 그 6명은 매주 모인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뭐 대단한 거거든요. 성인들이. 그리고 청년들은 좋은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청년 시대라는 게 직장을 잡고 이러면 한 10년 이상 지나야 돼요. 10년 이상 지나야 여유가 생겨서 그때 다시 책 짚을 가능성이 크거든. 이때 안 해놓으면. 근데 지금 책 읽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짬날 때마다 책을 읽으니까 어떤 시기든 간에 책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속에서 내가 느끼는 다양한 그 어떤 그런 정서적 위안과 안정성, 나에 대한 격려, 힘이 되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책을 놓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독서 모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독서 모임을 한다는 건 뭐냐면 만나서 뭔가를 한다는 얘기야. 한다고 그럴 때 요즘은 그 독서 모임들이 코로나 때 다 줌으로 했거든요. 줌. 그러니까 줌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모임을 하니까 이 모임 때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그 독서 토론은 또 다른 문제로 제가 또 생략하겠는데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그 책을 듣고 대화를 나누게 되기 때문에 책이라는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한다.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 독서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시간 때우려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친구 만나려고 갔는데 이 녀석이 늦게 나왔어. 그때 그 심심하니까 그것도 시간도 아깝고 그 책을 읽는 거. 그 시간 때우기용이에요. 괜찮잖아요. 그것도 괜찮다고.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한 지식의 근력을 높이려면, 지식의 근육을 키우려면 정성스럽게 읽어야 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치? 슬슬 걸어서 1시간 걸어봐. 그게 운동이 되나? 운동이 안 되잖아요. 파워워킹을 해야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네. 오히려 지식의 근육을 키우는 건 더 어려워요. 몸의 근육은 빨리빨리 키워주지. 우리가 한 대로. 지식의 근육은 대단히 섬세하고 오래 걸리는 거여서 여러분들 이제 책을 읽고 이게 좀 또 앞당겨서 얘기하면 이제 만약에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급하게 왜 나는 아직도 책을 읽는데 집중도 안 되고 책을 읽는 게 난이도를 높이지 못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키워주는 데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집중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집중력을 높여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대목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저자의 생각과는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싶고 그래서 이 저자의 주장을 좀 비판하는 말을 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것들 책을 읽고 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것 때문에 필요한 요소들이 책 읽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개입해요. 내가 이론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 해보면 알아. 해보면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지저분하게 읽는 꼼꼼하게 읽고 문제의식을 갖고 읽고 또 이렇게 집중해서 읽게 되는 습관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들을 다 포용해서 일거에 해낼 수 있는 독서법은 바로 그거예요. 독서 모임을 만든다. 여러분들은 근데 좋은 게 이 모든 강좌를 세법도서관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세법도서관이 아까 관장님이랑 말씀을 나눴더니 100평이 넘는데요. 100평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 저런 데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세법도서관에 달려가서 독서 모임 만든다라고 해서 어떻게 관장님이 술 먹으면서 책을 안주 샀는데요. 이 최고의 독서 모임입니다. 최고의 독서 모임. 같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책 읽는 분들이 계속해서 책을 읽게 된 동기, 계기 이런 거 좀 주변에 여쭤보면 나처럼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인데도 많이 있는 분들 이런 것들 보면 그 독서 토론 이런 거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비알콜파를 위해서 카페도 있다고 좀 또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그 강의 듣는 분들이 세법도서관에는 아직 안 와보셨나요? 한 번도? 그렇죠. 물론 이 경북이라 넓은 권역이라 또 하지만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지역에 도서관 찾아가셔서 해도 돼요. 이거 있잖아.
대단히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가 있는데, 서울에 트레바스라고 있어요, 트레바스. 그게 이제 독서토론 모임인데, 나 같은 사람을, 나는 거기 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전문가를, 예, 사람을 두고 그분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독서토론,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인데, 16만인가 20만 원 돈을 내요. 돈을 내고 한다니까, 돈을 내고. 그런데 있잖아,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불특정 다수가 와서 뻘짓해갖고 분위기 망치지 않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높여버린 거예요. 좋은 의미는 있어요. 정말 책 읽고 싶은 사람이 와라.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책의 정신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 책의 정신하고는. 책의 정신은 물론 다툼이 나서 그 독서 모임이 깨지더라도 일단은 불특정 다수가 다 만나서 모임을 구성해 나가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타협하고 그러면서 모임을 이끌어 나가면서 서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면 깨질 수밖에 없지 뭐. 그래서 뭐, 네, 뭐 A, B 좀 깨. 그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부부도 이혼하는 마당에 남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책 얘기하다가 서로 성향이 안 맞고 그게 상처가 되면 서로 노력하도 안 되면 그 모임을 모든 걸 나눠서 뜻만 새겨도 분열되면 되고 그 속에서 뜻하나 모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정신에 맞는 거거든. 그리고 전문가가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일방적인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성장하는 그 즐거움은 없지. 나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모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기본 정신, 책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보면 우리가 이런 도서관, 내 살고 있는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모임을 만들고 그걸 제대로 운영했다면 저런 모습이 없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좀 잘못 운영한 거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제 큰 돈을 내서 모임을 하는 이런 게 나올 정도니까. 근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책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거기는 나는 약간 재수없게 생각하는데 양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책을 읽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런 거잖아요. 참 약간 엘리트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함께 책을 읽으면 혼자 읽는 것보다 대단히 큰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여러 가지로 그 세법도서관에 이게 다 찾아보면 나오잖아. 글쎄 카카오 옆에 먼 거리에 대구가 아니더라도 예, 대구 근방이 다 붙어 있잖아요. 지역들이니까 그죠? 예, 근방에 대구 근방이라면 세법도서관을 모이시고 좀 이게 좀 가기가 쉽지 않다 싶으시면 지역도서관 이런 데 좀 활용하시고 또 요새 북카페 같은 데 많잖아요. 카페나 이런 데서 근데 카페가 정적 있잖아. 또 뭐 모여서 대여섯명 모여서 막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약간 꺼려서 자유롭게 못하는 게 있더라고. 이렇게 공간을 나눠주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권하는 건데, 그 사실 권역에 책 모임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카페가 있다면 카페도 좋죠. 네, 카페도 좋고. 이렇게 해보시면, 예, 요새 또 작은 서점도 많아서 지역에 그런 서점 주인장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책은 거기서 사고, 책 모임은 거기서 하고, 뭐 커피값 내주고 뭐 그러면 또 좋아할 거예요. 그냥 상생이지 상생. 그런 식으로 또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 모임을 해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책이란 혼자 읽지만 이게 우리가 지식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데는 혼자 하는 게 있고 함께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책은 혼자 읽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 읽고 하는 독후 활동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글을 쓰면 혼자 하는 얘기잖아요. 그 동아리가 있어서 글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건 함께 하는 거예요. 지식의 근육은 혼자 하고 함께 하고 혼자 하고 함께 하고가 반복돼야 돼요. 혼자만 하면 안 늘어나요. 거꾸로요. 함께만 해도 안 늘어나요. 절대. 함께 하면 안 돼요. 함께 하면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병행이 돼요. 지그재그가 돼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그재그 병행이 돼야만이 우리 지식의 근육이 성장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책을 혼자 읽는 거로 해왔거든. 아니에요. 네. 읽는 얘기는 혼자지만, 읽고 나서 느낌과 소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을 우리 맥락 속에서, 우리 삶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함께 얘기해 나갈 때 비로소 더 깊이 있게 이해되고 더 책의 내용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그 많은 독서법 중에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할 때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아주 훌륭한 독서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독서법은 질문하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우리는 정답을 맞추는 독서에 책 읽기에 익숙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8위 학번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2020학번? 정도 거예요. 그지? 내가 왜 내 학번을 왜 얘기하냐면, 나 늙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얘기하냐면, 나나 여러분이나 받았던 교육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야. 다음 중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런 거죠. 다음 중 가장 알맞은. 자, 봐봐. 가장 알맞은 것이라는 이 질문은 잘 생각해봐. 다 알맞아요? 안 알맞아요? 가장 알맞은 것은. 다 알맞은 거지. 근데 그 중에 뭐를 고르라고? 가장 알맞은 걸 고르라는 거야. 다 알맞는데 가장 알맞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줬어? 내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다 알맞은데 다 가장 알맞은 것은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 중 가장 알맞은 것에 가장 알맞은 것은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죠.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받은 교육은 뭐냐? 독심술이야. 독심술. 문제를 출제한 분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 여러분 이거 농담 아닌 거 알지? 여러분 수능 봤을 때 좀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 해설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뭘 파악했어야 된다고요?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독심술이지. 독심술. 그렇지? 이게 가짜 교육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리, 진실을 교사가 장악하고 그거를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줘서 그걸 그대로 확인하고 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은 저자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주장했냐를 파악하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를 때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저자한테 질문을 던져야지. 질문. 자꾸 뭐라고 해야 되냐? 과연 그런가? 이게 맞는가? 이 말에는 모순이 없는가? 이거 말고 다른 또 근거는 없는가? 이 근거는 어떤 점이 틀리는가? 이 이야기는 과연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가? 요즘 말로 하면 이거 기레기 아니야? 기레기 수준의 학자 아니야? 어서 말도 안 되는 거 끌고 와서 개뻥 치는 거야? 이런 거 아닐까? 이거 앞만 봐도 누구 그 본뜬 같은데 이게 어서 비롯된 거지? 이 사람 이거 표절 아니야? 이건 뭐지? 이거를 가지고 무슨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자기의 계급이나 출신에 충실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백인이 아니고 남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거꾸로 흑인 여성이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라고라든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멈추는 독서가 아니에요. 그 시험 공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진정한 독서는 뭐냐? 한 발 더 나아가야 돼. 저자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단 말이야. 한 발 더 나가려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 그러니까 그 옛날에 황주라는 시인이 쓴 시에 보면, 아주 멋있는 말을 했는데, 자기가 그 옛날엔 납활자로 했거든요. 지금처럼 컴퓨터 아니라 납으로 활자를, 그 금속 활자 생각하면 돼요. 금속 활자 물음표를 그 인쇄공이 자기 앞에 물음표를 놓은 거야. 생각해 여러분, 내 앞에 물음표가 딱 있어. 근데 시인은 반대편에서 바라본 거잖아. 그때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거야. 물음표는 낚싯바늘이구나. 내 앞에 물음표를 반대편에서 보면 낚싯바늘처럼 보잖아. 진리를 낚는 바늘이구나. 성문답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물음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것을 낚게 하는 가장 효력 있는 방법인 거지.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시주 던지시 모시듯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1.1핵도 건드리지 않고 신유단지 모시는 건 종교야. 아니,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신앙을 못 갖는 거지. 여러분이 신부님이나 목사님한테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뭐라 그랬어? 믿으십시오. 이러지. 그렇지. 근데 동네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엄청나게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결혼했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이라는, 우리가 종교가 아닌 일반적 지식을 쌓아간다면, 질문이 없다면 우리는 낚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질문은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도 포함됐지, 그지? 아까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 넘어서는 질문까지 가요. 비판적 질문까지 내가 책 읽으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책 읽기는 저자와의 대화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무슨 그게 대화야, 대화는. 저자의 강의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읽으면 저자의 강의를 듣는 게 낫지. 저자와의 대화가 되려면. 선생님들이랑 마찬가지로 질문에 관해 답변하는, 이게 이제 대면 강의면 이게 대화가 되는 거잖아. 질문하니까 답변하는. 대화는 질문과 답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진정한 독서법은 저자의 말을 친숙한지 모시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의 대상을 삼기 위해서 읽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독서법인 거예요. 이렇게 읽어나가야만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황정윤 선생님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는데 다 해결하기에는 힘이 든다. 이런 경우는 일단 묵혀두는 편이 좋을까? 예, 요새는 인터넷이 있어서 웬만한 찾아보면 다 나오긴 해요. 그럼에도 이것이 책 읽기에 방해가 되고 또 책 읽기도 힘든데 그 부수적 지식까지는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시간적 제한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궁금한 거는 반드시 매번 안 그러세요. 책에다 써놓으세요. 나중에 생각 안 나니까. 예, 써놓으세요. 써놓거나 메모장에 써서 어디에 붙여놔. 예.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이 될 만한 책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있으면 읽어보면 좋아요. 좋은 책은 뭐냐면 다산성이에요. 좋은 책이 뭐냐? 좋은 책을 개념할 때 우리 같은 책벌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또 다른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다른 책을 읽고 싶게. 그러니까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있잖아. 다른 책을 읽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좋은 책 아니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읽어나가면서 이게 궁금한데 더 알고 싶은데 이건 되게 좋은 책이에요. 나쁜 책이 아니니까 그게 오히려 되게 좋은 책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묵혀둔다는 의미보다는 그걸 잘 갈무리해서 내 다음에 책을 선정할 때 또는 곧바로 못 읽더라도 언제가 근시일 내에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만들어라. 예,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도법은 깊이 있는 독서는 불가능하게 하죠. 자, 내가 고3 수능 보는 사람인데 언어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속도법으로 지문을 읽으면 점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죠. 예. 그런데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 이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체로 그러니까 웬만큼 그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독서력이 있으면 지문을 다 읽고 다 풀이할 수 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시간을 다 주면 다 읽고 다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만점이 안 나오냐? 주어진 시간 내에 지문을 다 못 읽어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속도법이 중요하다면 전국의 고등학교에 속도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문을 빨리 읽기 위해서.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떤 사람은 주어진 지문을 다 못 읽고 어떤 친구는 다 읽어낸단 말이야. 그 친구들을 비교해 보니까 교사들이 조사해 보니까 뭐냐? 임상적으로 공통점이 뭐냐?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지문 다 읽고 푸는 애들이, 그래서 만점 나오는 애들이 다 독서를 잘했던 애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서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지문을 더 빨리 읽어냈다는 건 뭐냐면 눈을 빨리 돌려갖고 다 읽은 게 아니라 단어 뜻이나 문장 구조를 빨리빨리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책을 많이 읽어서 이해력이 높아서 주어진 지문을 빨리 이해하는 거예요. 책 같은 경우는 아예 나 같은 경우는 뭉태기로 건너뛰는 부분이 있어요. 왜? 내가 다 아는 얘기야. 내가 다 아는 얘기를 또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남보다 빨리 읽는 거는 물론 집중력도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아는 내용이 많아서 건너뛰는 챕터나 단락이 많아요. 누구에 따르면이 나오잖아. 누구에 따르면. 내가 이 사람의 원전을 읽었어 이미. 왜 따르면 내가 왜 읽어? 필요 없잖아요. 그걸 건너뛰어요 나는. 그래서 읽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읽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단어 뜻, 문장의 어떤 그런 전체 문장을 이해하는 속도가 저절로 빨라져 있기 때문에 예,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같은 사람이 전철에서 요새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엔 책 읽는 사람들이 전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면 슬쩍 봐요. 얼마나 읽었나. 아, 그러면 가관이죠. 예, 한 30분 지났는데 5쪽을 안 넘어갈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독서력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되게 그 사람 되게 존경해, 높이 평가했어요. 그 책을 읽고 있잖아. 그 사람은 언젠가는 예, 그 시간에 30쪽을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나가는.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뭐 시는 쓴 사람도 모르는 건데 뭐. 예. 실제로 저기 뭐야, 약간 다른 얘기지만 언어 영역에 그 시가 나와서 자기 시가 나왔다 그래서 신경림 시인하고 최승호 시인이 풀어봤어. 다 틀렸어. 시는 너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천천히 거듭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전체적인 느낌. 왜냐하면 산문은 말을 많이 해서 나처럼 지금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시는 말을 하나만 안 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메워나가는 건 독자의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게 전문적 훈련을 받아야 잘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즐기세요. 즐기고 또 깨달음을 주는 시들이 많거든. 즐긴다는 시는 연애시 같은 거 즐기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이렇게 재주가 있는 시들이 있어요. 보면 재주 있는 시들, 재주가 있는 약간 말장난도 포함, 그것도 즐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무슨 도 닦은 사람처럼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 시 자체가 대단히 성찰적이어서 뭔가 우리 삶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게 있어요. 통으로 이해하려고 하세요. 통으로. 통으로. 전체가 주는 어떤 느낌. 그거를 자꾸 즐기시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왜 이게 나한테 감동을 주는지를 말을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럴 때 내가 아직 나도 안 읽었는데 이런 책 보시면 도움이 돼요. 정끝별의 시론 이런 책. 시론. 시에 관한 책. 이라든지 한 편의 시를 꼼꼼하게 해설해주는 책들이 있어요. 시 한 편을. 요새 그건 나오기 힘들어. 옛날에만 나오고. 왜냐면 요새는 시 한 편을 인용하면 5만 원인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 인쇄보다 더 나와. 그래서 이게 또 참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도서관에 가보시면 이런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가보시면 시를 해설해준 책들이 있어요. 한 편을 작가론이 아니라 시 한 편을 꼼꼼하게 해설해준 책들. 그런 것들을 좀 자꾸 보시면 하고 시는 이용재 선생님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외우는 게. 갖고 이제 내일 배울 글 같은 거는 짧은 좋은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게 좋고 소설은 필사해 보는 게 좋고 시는 암기하는 게 좋아요. 다 그게 장르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일 글쓰기와 해당해서 또 나오면 하고 외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집 한 권이 있으면 이렇게 쭉 읽으면서 좋은 시를 표시를 하거나 포스트잇을 붙여놔. 그리고 그 좋다고 느낌이 오는 시를 외워보세요. 자꾸 외워보시고 도서관에 와서 저렇게 시론이라든지 시 한 편을 꼼꼼하게 해설해 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읽어보면 시는 시의 특징이 있거든. 시만에. 물론 다양하지만 그래도 공통된 특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즐기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처음부터 이론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국문과 학생도 아니고 시 쓸 것도 아니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시를 즐기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재밌어야 제일 재밌잖아요. 재밌어야 좋아서 시를 통째로 받아들이세요. 연애시 같은 건 재밌잖아요. 그렇죠? 따뜻하고
슬슬 옆구리 시려오는데, 그지? 혼자 있으면. 은혜 씨 같은 것도 재밌고, 또 훈훈하고, 떠오르게 하는 것도 많고, 그지? 그런 게 있어서, 예. 그 감정 중에 사랑의 그 시나 소설에 사랑이 많은 게, 문학은 감정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절대 촌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사랑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는데. 여러분들 봐, 연애하는 친구들 봐봐. 한 존재를 사랑하기가, 그리고 사랑을 얻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거기에, 그리고 그 사랑이 유지되는 건 더 얼마나 어려운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독서력이 중급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내가 중급 이상이다 생각할, 중급 정도는 이미 확보돼 있다.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내가 독서력이 중급이다 생각하는 분은 자신있게 읽으세요. 지금처럼. 어떠한 식으로 읽었더라도 내가 중급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다. 그래서 오히려 또래들한테 내가 자꾸 책을 권하면 사기꾼 소리를 듣는다. 네가 읽으라고 한 책은 재미는커녕 어렵기만 하더라. 요즘 여러분들 말로 하면 졸라 어렵더라. 이런 말을 들은 경우가 많은 친구라면 여러분은 이미 중급 수준이에요. 중급 수준. 그런 사람은 남의 말을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그 어떤 책이 좋습니까? 어떤 책을 읽어보라는 말은 귀 기울여도 되지만 이렇게 책을 읽어야 책을 잘 읽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누굴 가르쳐도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체득된 독서법이 가장 좋은 독서법이니까 그걸 유지하시면 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단계를 내가 아까 처음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으로 향해야 돼요. 반드시. 예. 고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시 한 번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내 깜냥, 내 수준에 맞는 책을 반드시 읽어라.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의 수준에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읽어라. 그러나 우리의 독서가 향하는 우리의 독서의 상승 계단이 향하는 것은 반드시 고전이어야 된다. 그런데 고전 가운데 다행히 문학 작품은 지금도 우리가 초급과 중급 사이에만 있어서 걸쳐 있어도 읽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17세기 여성 작가들의 소설, 그 다음에 청소년 때 시대에 읽었던 고전 문학, 그리고 영화로 봤던 소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소설 한번 보셔라. 그리고 나서 더 어려운 소설, 더 다른 문학권의 소설 이것도 읽어나가시고 그러는 가운데 내 독서력이 중급에서 고급 사이가 되면 인문 고전도 같이 읽어나가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인문 고전을 가게 되면 취향이 달라서 예를 들면 푸코와 들레즈에서 나는 푸코를 좋아하는데 들레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성향의 차이가 나와요. 그리고 푸코 책 중에도 말과 사물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그런 역사적 근거를 들고 있고 개보학적 특성에 강한 감시와 처벌이라든지 광기의 역사 같은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 말과 사물. 그냥 추상적이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저자가 이해가 안 가는 데서 내 독서력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안 맞는 거예요, 나랑.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해설서를 읽으면 돼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좋은 게 뭐냐면 순수이성 비판 해설 같은 책 한 권을 오로지 해설한 책들. 이 칸트를 말한 책이 아니라 고전 한 권을 제대로 이해해준 책들이 나와요. 그런 거 정도 읽고 이해하면 좋아요. 칸트하고 하이데그는 독일 철학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프랑스 철학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델레즈 철학을 이해하려면 칸트와 하이데그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던 철학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20세기 초반에 형성된 독일 철학을 21세기에 재해석한 경향이 강해요. 락학은 프로이트의 재해석이고 브로드웨이는 마르크스의 재해석이고 푸코는 하이데거의 재해석인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련의 철학은 철학사적인 발전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필요한 책들을 읽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럴 때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꼭 읽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그 번역된 원전으로 다 돌파하겠다고 욕심부리지 말고 한 권을 제대로 해설한 책 여러분이 관심만 있으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돈 별로 없잖아. 도서관에 신청해요. 도서관에 희망 대출해주면 다 사줘. 얼마 하지도 않아. 15,000에서 25,000 사이밖에 안 해요. 일반 책값밖에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을 보시면서 지식을 쌓는 거야. 쌓아 나가면
우리는 난쟁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책들이 책의 거인의 무덤을 타서 칸트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칸트의 책을 해설한 책을 읽어 나가면서 하이데거를 우리가 시간과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해설한 책을 읽어 나감으로써 예, 들레즈를 이해할 수 있는 예, 높이를 갖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책을 많이 읽으면 조리있게 말할 수 있냐. 내가 약간 좀 경박하게 말을 했는데도 조리있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요. 예, 책 읽고 혼자만 읽으면 이런 능력이 안 키워지죠. 혼자만 읽고 함께 이야기 나고 글 써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 황정은 선생은 내일 꼭 들어오세요. 저기 나중에 듣지 말고 이동 중이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화면 끄고 들으면 되니까. 질문 많이 해봐. 글쓰기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셨는데 내가 내일로 또 뭐라 해야 되니까 했는데 황정은 선생은 내가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좀 잘 약속 조절해서 듣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늦게라도 질문을 못하니까 질문해 보시고 오늘 같이 들어왔던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질문하라고 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예, 일단은 뭐냐면 수준이 각기 다르고 경험이 달라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의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뭔가를 여러분이 감기가 걸려서 왔을 때 아무런 진단도 없이 감기약 주는 의사는 사입이지 않았겠죠. 돌팔이잖아, 돌팔이. 나는 여러분한테 선배로서 여러분이 개인이 겪고 있는 어떤 고민, 어려움, 이런 것들 있으면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면 그 상황에 맞게 얘기해 주려고 질문해보라고 했던 거고요. 예, 아직 낯설고 그랬다면 내일 수업 때는 예, 이렇게 우리 채팅방에 적극적으로 질문 많이 올려주십시오. 오늘도 많이 올라왔어요.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질문 안 한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예, 저는 지금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경북 지역의 청년들의 독서를 위해서 세법도서관이 발벗고 나섰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여기 세법도서관에 감사하고 여기 참여해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길게 얘기할 수 없는데 아까 이제 뭐를 얻을 수 있냐에 해당하는 대목일 수 있는데 옛날 배들은 먼 바다로 나갈 때 배 밑에 예, 돌을 깔았어요. 바닥짐이라고 그래요. 적어놨다는 아주 바닥짐. 배는 여러분 생각해봐. 먼 바다를 항해하려면 가볍고 날렵해야 되잖아요. 그치? 현실적인 요구에 충실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먼 바다를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위험도 다가오잖아요. 폭풍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가 밑바닥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닥짐은 요즘의 용고리에 여러분 그 조선소 같은 화면 보면 배 앞부분에 혹 같은 거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옛날에 바닥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독서라는 바닥짐, 독서라는 용고리 없으면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풍파를 예견하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아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 10년 이상은 책을 못 읽어요. 요번에 내가 100시간을 강의한 게 있어요.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에 끝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책 읽고 토론하고 글 쓰는 프로그램인데 그분이 완성된 글을 쓰시고 소감문을 내가 받았는데 이분은 지금 서울에 있는 공사를 다니세요. 여러분 모두가 가고 싶은 직장을 다니세요. 근데 자기가 좋은 대학 가고 그런 좋은 직장 잡으려고 10년 동안 책 한 권을 안 읽었더니 바닥이 났다는 걸 느꼈던 거야. 바닥이.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다. 자기 삶 속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더 자세히 안 하더라도 지금 하셔야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직장인들이 청년인데 이 강의를 듣기 때문에 저는 더 존경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없을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의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함께 할 때 기꺼이 손을 잡고 여러분 삶이 책 읽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여러분들 이 세상 여러분 날렵한 배로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미련한지 몰라도 우리는 참 여러분들한테 바닥짐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필요 없다, 무겁다, 그게 왜 필요하냐, 폭풍이 실지 안 칠지 어떻게 안다고 연구를 만들고 바닷짐을 깔아주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보니 여러분 때 꼭 해줄 일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 예. 우리가 뭐 대장동의 변호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50억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삶이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이 뜨겁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제 강의 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